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박문수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암행어사라는 말을 하면은 박문수, 그리고 박문수라고 하면은 암행어사라는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만큼 박문수라는 이름은 암행어사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박문수가 암행어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백성들의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문수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으면은 전국 팔도강산에서 박문수에 관한 이야기가 야사처럼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는 신화와도 같은 이야기들까지 만들어져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박문수라는 이름은 힘없는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박문수야말로 그들에게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문수 이야기를 낭독해 드릴 때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현실이 생각납니다. 모리배와 같은 정치꾼들만이 득세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판에 오늘 박문수 같은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런 정치판 속에서는 더욱 생각나는 사람, 그 이름 박문수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박문수 이야기와 함께 오늘도 고전 이야기 몇 편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탁지정예와 정예 공물. 영조 25년 정월이었다. 그동안 당파를 지어 세력 다툼을 벌이느라고 혈안이 된 무리들이 영조와 세자의 사이를 점점 악화시켰다. 그런 가운데서 영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술수로서 세자에게 선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영조는 이미 쉰의 중반에 접어들었으나 속으로는 세자에게 실권을 넘겨주는 선의는 아직 생각지도 않았다. 다만 세자주의를 싸고 도는 세력들을 시험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뜻을 내비친 것이었다. 영조가 그러한 형식을 취하려는 심중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다. 노론과 소론, 사색당파가 암투가 극에 달한 그 무렵 누군가 해괴한 내용의 벽서를 세자가 고초하는 경복궁 벽에 붙여둔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그 무렵 세자는 부왕 영조의 눈밖에 나서 동궁에서 경복궁으로 쫓겨나 지내고 있었다. 벽서의 내용을 직접 읽어본 영조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영조는 빨리 승하하고 세조가 속히 보위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 벽서의 요지였던 것이다. 영조는 틀림없이 불순한 세력들이 부자지간을 이간시키려는 소행이라고 짐작을 하면서도 세자에게 몹시 불쾌감을 느꼈다. 그 일로 인해 영조가 세자를 의심하고 더욱 미워할 때 박문수가 어전에 나아가 이렇게 하리었다. 전하, 지금 사색당파의 폐해와 부정부패가 곳곳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차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대부의 자제들이 시험관과 짜고 뇌물을 건넨 후 대리 과거자를 내세워서 매관매직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서 그들의 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모두 엄벌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영성군, 그 말이 사실이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은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어서 말을 계속하시오. 전하, 이번의 벽서 사건은 틀림없이 불순한 자들이 전하와 세자저하를 이간시키고자 저지른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아직 기력이 왕성하시고 세자저하의 보령이 유충한데 무엇 때문에 선의하겠다는 것이온지요? 속히 어명을 거두어 주소서. 선의를 하신다면 당파 싸움이 더욱 심해져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사옵나이다. 통촉하소서. 영성군은 그만 물러가오. 과거의 부정이 심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인이 확인한 후 적절히 처리하겠소. 그러나 세자에게 손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소. 전하, 신의 충정을 간합하지 못하신다면 신은 이만 초야로 돌아갈까 합니다. 영성군, 도대체 왜 이러는 게요? 영조는 용상에서 일어나 내전으로 어부를 옮겼다. 박문수는 물러나오면서 이렇게 탄식했다. 아, 장차 크나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박문수의 폭로는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다. 부패한 세력들이 결탁하여 자신들의 방해물인 박문수를 몰아내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은 때였다. 그들은 더욱 박문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자 이를 갈았다. 그런 가운데서 영조는 세자에게 계속 대리 기무를 시키겠다고 하더니 그 문제를 논하고자 다시 어전회의를 소집했다. 과인이 동궁에게 대리 가무를 시키고자 하니 경들은 의향이 어떠한가 말해보. 박문수가 이렇게 상주했다. 전하, 동궁은 떠오르는 해화가 싸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문에만 전념해야 할 때이옵니다. 대리 기무를 시킨다는 허의를 거두셔야 합니다. 만약 전하께서 계속 대리 기무를 주장하시면 신은 대왕 대비께 허의를 거두어달라고 청하겠습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과인은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동궁에게 반드시 대리 기무를 시킬 것이니 그리 알고 물러들가시오. 영조는 속셈이 따로 있었기에 어전의 형식만 취했을 뿐 이미 작정을 했던 것이다. 박문수는 이 일로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났으나 영조는 박문수를 그냥 쉬도록 놓아두지 않고 호조 판서를 제수했다. 박문수는 거듭 사양하다가 결국 맞게 되었다. 영조는 호조 판서 박문수에게 명하여 여러 난관들을 인솔하고 입시하라는 명을 내렸다. 호조의 재정이 부족하여 그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를 협의하려는 것이었다. 호조 판서는 들으시오. 호조의 부족한 재정을 어찌하면 만회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 전하, 국가가 위급할 때는 재상을 불러 의논해야 합니다. 민심이 이탈하면 후일의 국정이 혼란해집니다. 우선 각사에서 헛되이 쓰는 것을 세밀히 점검하고 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서울의 민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 무렵 물가가 올라 민심이 흩어지는 데 대해 아뢰는 것이었다. 과인이 그동안 이 전각에서 살아온 지가 40년이 되도록 재정에 관해 고친 것이 없소. 그런데도 각사의 낭비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요. 전하, 지금 백성들의 혈세가 여러 곳에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비들이 청렴결백하고 모두 자중했기에 국민들이 본받아서 사치하지 않고 검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못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은 헛되이 지출되는 경비를 막겠습니다. 그러니 전하와 모든 관리들이 앞장서서 검소한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박문수는 임금 앞에서도 언제나 강직한 성품을 굽히지 않았다. 얼마 후 다시 어전에 입시하여 도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전언했다. 전하, 우리나라의 도성은 만약에 사태를 당할 때 안팎으로 방비하기 어렵습니다. 흥인문에서 광희문에 이르기까지 지세가 낮아 적이 침범할 경우 함락되기 쉽습니다. 성벽의 담을 더 높이 쌓아야 합니다. 신이 확인한 바 그동안 어영의 재력이 풍부해졌으니 어영 대장에게 위임하여 더 높이 쌓도록 하고 그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도록 명하소서.
옳은 말이요. 그 일은 즉각 시행토록 하겠소. 전하, 서울의 개천들은 흙이 쌓여 홍수가 나거나 가뭄 때 큰 피해를 입게 되니 서둘러 준설 작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악산과 인왕산이 모두 헐벗은데 비가 오면 사태가 흘러내리니 나무를 많이 심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경이 그 문제를 앞장서 진두지휘해 주길 바라오. 박문수는 인사를 하고 어전을 물러나왔다. 그해 1월 27일 영조는 속셈이 따로 있어 선의는 하지 않고 주위의 반대를 물리치고 세자에게 대리 기무시킨다는 뜻을 전국에 반포했다. 영조는 세자의 본심을 떠보고자 시험삼아 미리 국사를 맡기려는 것이었다. 영조와 세자가 함께 국사를 처리하게 되니 사람들은 대조와 소조라고 일컬었다. 큰 임금, 작은 임금이란 뜻이었다. 영조는 세자에게 일부러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맡기고 제대로 못한다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면박했다. 그러나 15세의 어린 세자는 나름대로 불만이 점점 쌓여갔다. 더구나 어쩌다가 혼잣말처럼 투덜거리던 그것이 수십 배로 살이 붙고 못해져 영조의 귀에 들어가니 점점 부자 간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세자빈 홍씨는 그러한 와중에서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처신하기에 고충이 많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세자빈 홍씨에게 태기가 있었다. 5월이 되자 반대파들의 모함과 탄핵이 점점 심해져 박문수는 스스로 어영대장의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해 8월 27일 세자빈 홍씨는 진통을 거듭하던 끝에 옥동자를 낳았다. 모처럼 왕실 전체가 기쁨에 휩싸였다. 태어난 문서는 이름을 정의라고 지었다. 영조는 크게 기뻐하면서 죄인들을 특별 사면하는 대사령을 내렸다. 모두들 크게 경축했으나 그 무렵 세자는 더욱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광증이 이따금 발작했다. 그 무렵 박문수는 공주에 내려가서 성묘를 한 후 이런 상소를 올렸다. 박문수는 영조가 사직을 윤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향했던 것이다. 전하, 신이 죽는다 해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임금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만수문강 하옵시고 주위에 간사하고 부패한 무리들을 배쳐가소서. 신은 오로지 나라의 창래가 걱정돼 편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의 상소를 읽고 영조는 이렇게 비답을 내렸다. 거인은 영송군의 진정한 충성심과 혈성을 잘 알고 있노라. 속히 상정하여 과인을 보필하기 바라노라. 박문수는 여러 차례 영조의 엄중한 하교를 받았으나 계속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령 심익성이 박문수를 탄핵했고 정은 이영만도 박문수를 공격했다. 영조는 그들을 불러 신이 꾸짖었다. 너희들은 듣거라. 누가 뭐라 해도 영성군은 국가의 공이 큰 장신이라. 누구도 그의 충성심을 따르기 어렵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영성군을 함부로 배쳐가느냐. 영조가 그들을 꾸짖어 물리쳤으나 계속 상소가 그치지 않았다. 그 무렵 박필주도 박문수를 비난하고 공격했다. 영조는 그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계속 박문수를 소명했다. 박문수는 더 이상 어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박문수는 중수도감 당상으로 차출되는 한편 영의전의 숙정의 여한을 모사하여 봉안하고 전각을로 짓는 일을 맡았다. 그런 한편 영조에게 개천을 복귀하여 홍수나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품달했다. 그 무렵 원손이 태어나서 영조와 세자의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또다시 반목하기 시작했다. 영조는 세자만 대하면 두통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왔다. 에이, 꼴 보기 싫다. 공연히 호통을 치면 세자는 나름대로 울분이 치솟았고 주위 나인들이 보는 앞에서도 오투정을 하거나 옷을 벗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일쑤였다. 영조는 선조임금인 경종이 독살되었다는 암암리에 떠도는 소문 탓인지 자신이 빨리 죽기를 세자가 바란다는 벽서 탓인지
세자를 의심했고 주의를 의심했다. 그래서 두통을 낫게 할 목적으로 도제조에서 진화시라고 불리는 탕제조차 마시기를 거부하고 의심했다. 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던 탓이었다. 한편 영조는 세자가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킬 때마다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나타냈다. 용창을 치면서 진화하던 끝에 기함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동안 박문수는 숭정에 이어서 판의금, 다시 호조판세에 제수되기에 이르렀다. 호조판세에 오른 박문수가 곧 호조의 실정을 살펴보니 재정은 바닥난 상태였다. 영조에게 실정을 상세히 보고하니 영조는 한숨을 내쉰 후 이렇게 명했다. 재정이 바닥났다니 정말 큰일이요.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영성군이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소. 최선을 다하여 호조의 재정을 개선하고 잘못된 곳을 고쳐나가시오. 전하, 과히 심려치 마소서. 근본부터 개선시키고 호조의 재정을 넉넉히 채워놓겠사옵니다. 박문수는 어전에서 물러나온 후 즉시 낭녀들을 일일이 만나 그들의 애로사항과 맡은 직책, 제안을 소상히 파악하고 참조했다. 그리고 옛 문헌을 상고하고 법안을 고칠 것은 고치고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도 가감시켰다. 박문수는 침식을 잃을 정도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에 골몰했다. 그해 6월 마침내 박문수는 조선조 500년에 있어서 그 유례가 없는 탁지 정례를 완성시키게 된다. 탁지 정례는 박문수의 많은 업적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나라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만든 국가 지출에 관한 법규이다. 민정의 실태를 살펴 세금을 줄이고 임금에게 직접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보고하는 제도로서 당시로서는 엄청난 개혁이었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조정의 벼슬아치나 지방의 수령, 방백들이 세금을 빙자하며 백성들에게 가렴주구하여 착복하는 폐단을 막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세금 도둑이 있어 떠들썩했지만은 당시에는 상당수의 관리들이 백성들을 쥐어짜거나 뇌물을 받아서 착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의 부담과 고충은 점점 가중되고 나라의 재정은 한없이 부정한 실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문수에 의해 제정된 탁지정례의 완성과 시행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경제혁명이었고 충격적인 개혁이었다. 박문수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시켜 올린 내용을 세심히 훑어본 영조는 희색이 만연하여 이렇게 오금을 내렸다. 영성군 참으로 수고가 많았소. 이 탁지 정례를 기범으로 삼아 시행하면 반드시 나라의 살림이 윤택해지고 백성들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요. 이 법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방해하거나 어기는 자가 있으면 벼슬의 구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다스릴 것이요. 즉시 시행하오. 전하, 성지를 받자와 봉행하겠나이다. 박문수가 탁지 정례를 완성시킨 때는 영조 25년 9월 19일이었다. 그 후 탁지 정례가 시행되니 기득권층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리면서 방해했으나 박문수는 이 제도를 과감하고 일관되게 추진했다. 얼마 후 나라의 재정이 점점 나아지고 상당한 저축이 쌓여갔다. 백성들도 세금 부담이 덜어지니 박문수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다. 탁지 정례가 크나큰 치료를 거두자 박문수는 다시 외사에 필요한 어린 책자를 만들어 영조에게 올렸다. 영조는 또다시 크게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오금을 내렸다. 이 일은 영성군만이 해낼 수 있어.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훗날에라도 당파에 휩쓸린 자들이 영성군을 헐뜯을 수도 있을 것이요. 그때 만약에 이 책이 부명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시오. 영조는 손수 탁지정례와 어린 책자에 대해서 책 표지에 영구 준행이라고 썼다. 그 후 영조는 박문수에게 좌빈객 수호사를 겸직시켰으나 박문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덕이 심한 영조는 그 일로 인해 박문수를 의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 영조는 사랑과 미움에 대한 감정 기폭이 심한 이중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기에 자신의 자식인 세자에게도 애정에 대한 변덕이 여실히 나타나 훗날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목숨을 바쳐 어머니를 구한 나의 형 유몽웅. 생원 유몽웅은 나의 친형으로서 평소에 성품이 진실하며 믿음이 있고 엄중했다. 나는 늘 형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절개를 잃지 않아서 육척에 이 몸을 의탁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임진년에 나는 명나라에 사행을 해서 돌아오지 아니했는데 왜구가 도성에 침입했다. 형은 70세의 노모를 모시고 양주의 선산에 피해 있던 중에 왜구를 만났다. 왜구가 칼을 빼 노모를 겨누자 형은 몸으로 어머니를 감쌌다. 잇따라 4번이나 창에 찔렸는데도 오히려 어머니를 껴안고 죽은 채 끝내 적의 칼날에서 어머니를 구해냈다. 조정에서 그 효성을 아름답게 여겨 정문을 세워주었다. 아,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산골짜기에서 왜구를 피한 사람들 중에 불효하고 불공하고 불의한 짓을 제멋대로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랴. 형의 효성과 착함으로 유독 화를 입었으니 이는 천명은 믿기 어려우니 일정함이 없도다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에 황철래가 대자미수로 형의 운명을 논하여 말하기를 목숨이 크게 짧아질 것이다라고 하였고, 요동의 고당 대학경이 나를 위하여 형의 운수를 점쳐주면서 말하기를 임진년 4월에 거처를 옮기고 환란을 만날 것이다라고 했으니 천명인 것이다. 아, 비통하도다. 선왕의 의무를 받은 차식. 차식은 송도 사람으로 학식이 넓고 문장에 능하여 당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송도에 있으면서 대하증을 앓았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다. 그 당시 차식은 직강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종대왕 능묘의 전서관으로 차출되기를 원했는데 능묘가 송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장차 일을 마치고 어머니를 뵈려는 것이었다. 공종대왕은 곧 강원대왕의 세자로 재위에 있은 지 몇 년 안 돼서 세제인 공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때 이르러서는 세대가 이미 멀어진지라 다만 한식의 제사를 지낼 뿐이었고 제수 또한 변변치 않았고 청결하지도 못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또한 오랜 습속에 젖어 늘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 차식이 전서관이 되어서는 남달리 성의를 다해 깨끗이 목욕을 하고 제수를 장만하는 자와 제사를 돕는 노복들에게도 모두 물을 데워 자기와 같이 목욕하도록 하였다. 무릇 자성 등 찬품을 마련할 때는 몸소 지켜보며 감독하지 않음이 없었다. 제례를 이미 마쳤으나 날이 아직 밝지 않아서 제실로 돌아와 잠시 눈을 붙였는데 한 관인이 그를 부르며 말했다. 전하께서 장차 임전하려고 하시니 의관을 정지하고 오르시오. 권룡포를 입은 어떤 임금이 환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전각에 임해 있는데 차식은 오라 하여 절을 하도록 했다. 절을 마치고 탑전에 올라 엎드리니 왕이 말하였다. 이전의 제사는 대부분 정성이었고 또 청결하지도 못해 내가 이를 흠양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희와 정성을 다해 제수를 차려 모두 먹을 만하였으니 내 이를 가상히 여기노라. 듣건대 너희 집에 병자가 있다 하니 내 장차 너에게 좋은 약을 내려 쓰도록 하겠노라. 차식이 절을 하고 물러나오는 순간 호련히 깨어나 보니 곧 꿈인지라 마음속으로 기이하게 여겼다. 돌아오면서 송도의 집으로 향하는데 중도에 커다란 수리 한 마리가 큰 물고기를 잡아채서 하늘 한가운데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큰 수리 한 마리가 또 나타나 물고기를 빼앗아 잡아채서 말 앞에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차식이 마조를 시켜 그것을 줍도록 하니 곧 뱀장어로 그 길이가 한 자도 넘었다. 이때는 날씨가 아직 추워서 물고기를 넣기가 쉽지 않은 철이었으며 뱀장어는 또한 폐하증에 가장 좋은 약이었다. 차식이 매우 기뻐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올리니
이로부터 병이 즉시 나았다. 아, 차식은 문학에 뛰어난 선비인데 국가의 대사가 사전에 있음을 알고 정성껏 예를 당하여 선영께 향사하여 끝내 선왕의 의무를 입었나니 충이 효로 옮겨진 것이다. 시경이 말하길 지극한 정성은 신을 감동시킨다 라고 하였으며 시경에서는 너에게 큰 복을 내린다 라고 하였는 바 이를 두고 이른 말인가 보다. 차식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철로와 울로다. 이들은 모두 문장의 대가로 한 시대에 이름을 떨쳤다. 이 충작의 효성. 이 충작은 효자다. 집이 가난했지만 어버이를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다. 사마시에 합격하여 날마다 반궁에 나가서 원점이 300점에 이르렀다.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남학신의 왕골 끈을 묶고 가다가 병조좌랑인 친구를 길에서 만났다. 친구가 말에서 내려 주막집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 원점에 맞춰 가가자 했으나 진창길에 남학신의 끈이 끊어졌다. 친구에게 안장 얻은 말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 친구가 이를 허락하고는 앞에서 말을 끌고 가는 하인에게 길에서 소리쳐 벽제하도록 몰래 명을 내렸다. 맨발로 말을 타고 가는데 하인이 길에서 곧바로 뛰어나와 길가에서 소리쳐 벽제를 했는데 이 충작은 이를 금하지 않았다. 곧장 반궁으로 들어가자 반궁의 것들이 바라보고 크게 웃었으나 이 충작은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태연자약했다. 훗날 과거에 급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이 충작은 밤낮으로 슬피 울다가 끝내는 한쪽 눈을 실명하게 이르렀다. 이미 부귀하게 된 뒤에도 매양 빈천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며 어버이 생각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적이 없었다. 이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여 얼굴빛이 변했다. 승진은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관직이므로 고래로 애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수된 적이 없었는데 이 충작은 효성 때문에 실명했다 하여 유독 승지에 제수되었다. 호랑이를 잡은 옥야 현감. 옥야 현감은 종실 사람이다. 옥계수 및 울령천과 함께 도성 동쪽 흥인문 밖에 살면서 활쏘기와 사냥을 일삼았다. 하려는 옥야 현감이 종실들과 함께 누런 사냥개를 끌고 사냥을 나섰다. 팔에 세매를 얹은 채 그물을 신고서 먼 산으로 떠났는데 그의 아버지도 따라 나섰다. 산골짜기에 그물을 치고 숲에는 개를 풀어놓았다. 옥야 현감은 봉우리 위에 있고 그에 붙이는 골짜기 아래 있었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갑자기 골짜기 가운데서 크게 포효하며 바로 그의 붙인 앞으로 달려들어 잡아치려야 했다. 그에 붙이는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엎어져 버렸는데 마침 호랑이는 뒷발이 그물에 걸려 뛰어올라 잡아채려 해도 발톱과 이빨이 간신히 몇 자 못 미치는 거리에서 연거푸 앞뒤로 왔다 갔다만 하였다. 옥야 현감은 봉우리에서 아버지의 위급함을 내려다보고 활과 화살을 잡은 채 크게 소리 지르며 내려가 바로 호랑이 앞에 다가갔다. 황급하게 화살통을 더듬어 화살을 뽑다 보니 실수로 화살촉도 없는 커다란 쇠붙이가 매달린 화살을 잡고 쉬를 당겼다. 그 화살은 호랑이 머리에 명중하여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대가 땅에 떨어졌으며 호랑이 또한 계곡물 속으로 거꾸러졌다. 마침내 황급하게 아버지를 놓고 몸을 피했으며 함께 사냥 나온 사람들을 만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아마도 호랑이 이마가 매우 단단하여 쇠붙이는 박히고 화살은 절로 부러진 것 같다. 이 일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옥야는 도정으로 승진하였으며 그의 효성도 칭송되었다. 성씨 형제의 훌륭한 행실. 성박과 성인은 성자한의 아들이다. 성자한은 사람됨이 어리석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형 성자한과 송사까지 일으켰다. 성박과 성이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으니 도사 윤기삼의 아내다. 세 사람은 모두 효성과 우위에 있어 아버지의 행위에서 경계를 삼았으며 성박과 성인은 여동생에게 삼강행실을 가르쳤다. 여동생은 당시 나이가 어렸는데 삼강행실은 배우기 어려우며 다만 형제간에 우애롭지 못할까 걱정되오니 먼저 이른행실을 배웠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여 성박과 성희가 그 뜻을 기특하게 여겨 마침내 가르치자 집에 있으면서 부녀자의 행실이 뛰어났다. 임진난을 당하여 외적과 맞닥뜨렸을 때 외적이 성자한의 첩을 끌고 가려 하자 성자한이 첩의 손을 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성박과 성희 등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손을 놓으라고 청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외적이 마침내 칼을 뽑아 성자한을 찌르니 성박과 성희는 앞을 다투어 자기 몸으로 아버지를 가리려 하다가 모두 찔려 죽었다. 성자한의 생질인 윤회는 목덜미만부터 머리가 가슴 앞쪽으로 떨어지자 자기 손으로 머리를 받쳤는데 반년 뒤에 회복되었다. 윤기삼의 아내는 시댁을 따라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가 외적에게 핍박당하자 마침내 절개를 지켜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 하다가 죽었으니 세 남매가 두 마음을 두지 않아 함께 정표되었다. 말에 머리를 벤 황수신. 정승 황수신은 정승 황희의 아들이다. 그는 사랑하는 기생이 있어 매우 정이 깊었다. 황희가 늘 심하게 책망했으나 수신은 예 하며 대답하고 물러나서는 여전히 고치지를 않았다. 하루는 황수신이 밖에서 돌아오니 황희가 관복을 정지하고 문에 나와 맞이했는데 마치 큰 손님을 대하는 것 같이 하였다. 황수신이 놀라 땅에 엎드려 그 까닭을 물으니 황희가 말하였다. 내가 너를 아들로 대접했는데 네가 듣지 않으니 이는 나를 아비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손님 맞는 예로 너를 접대할 뿐이로다. 황수신은 머리를 땅에 찧으면서 죽을 죄를 청하였고 이후로 다시는 기생과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었다. 일찍이 부축을 받을 만큼 술에 취해서 말에 널브러져 실린 채 기생집을 지나다 그곳에 묵게 되었다. 밤이 깊자 술이 조금 깨었고 눈을 뜨고 보니 등잔불 그림자 아래 여인이 있었다. 살펴본즉 지난날 사랑했던 기생이었다. 이에 놀라 물었다.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와 있느냐? 기생이 대답하였다. 저희 집에 머무시는 것이니 편안히 쉬십시오. 황수신이 그 말을 듣고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기생의 집이었다. 이에 크게 놀라 자기 종을 획책하며 죽이려 하자 종이 말했다. 오실 때 말머리가 이 집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대인께서 이 집으로 고삐를 돌리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이 기생집으로 향했던 것은 지난날 황수신이 기생집에 왕래할 때 기생집에서 아주 착실하게 말을 먹였기 때문이었으니 말머리를 기생집으로 돌린 것은 말이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황수신이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고 종에게 명하여 칼로 말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그의 황수신은 음간으로 재상의 지위에 올랐다. 3년상의 어려움. 3년상을 지내면서 나물밥에 물만 먹는 것은 예경에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예는 한결같이 이를 따랐다. 예로부터 3년상을 치르면서 죽만 먹고도 몸을 상하지 않아 죽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삼강 행실도 효자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대개 효자가 애통해하는 정은 참된 마음에서 나와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오장을 불사른다. 이는 마치 큰 병을 앓는 사람이 식음을 전폐한 지 여러 달이 지나도 죽지 않고 열기에 의지해 목숨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세가 바다와 육지가 교차되는 곳이어서 백성들의 숲속이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생선과 고기로 배를 채운다. 게다가 서울은 팔방의 물산이 모두 모이는 곳으로 맛있는 음식이 더욱 많은지라 백성들이 사사로이 보양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조차 미치지 못할 정도다. 평상시 호사스럽게 보양하다가 하루아침에 상을 당하여 예를 따르느라 한 움큼의 쌀로 입에 풀칠을 하니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레 죽는 이가 많은 것이다. 삼강행실을 낱낱이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죽만 마시고 상을 마치는 사람은 대부분 산야에서 곤고하게 사는 선비이지 서울 사람은 드물다. 상국 홍섬은 노모의 나이가 90살이 넘었는데 매양 식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연세가 되면 자식된 자는 의당 단박하게 먹는 것으로 습관을 삼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상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유국 씨는 유명하게 아들로 상을 당해 3년간 죽만 마시면서 말했다. 나는 기력이 강건하기가 다른 사람의 갑절은 되고 주색으로 몸을 상하지도 않았다.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예에 따라 3년상을 마치지 못한다면 천하의 예로서 상을 치를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3년상을 마칠 즈음 병으로 수척해서 죽었다. 이첨은 3년간 소금과 장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고 묽은 죽만 마셨다. 3년상이 끝난 후 비로소 소금과 장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는데 날마다 물을 10여 주갈씩 마신지라 온몸이 부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소생하였다. 너의 선친께서는 소상 전에는 채소나 과일도 들지 않다가 소상이 지난 후에야 수척해져서 채소를 드시기 시작했다. 내 사위 최하는 기력이 약한 사람인데 모친 상을 당해 묽은 죽 몇 틈만으로 배를 치우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병으로 훼손하여 고지할 수가 없었다. 이로써 보건대 누군들 효자가 아니겠는가만 단지 기체의 강약으로 인하여 생사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상국 정광필이 말하기를 우리 집안에서는 효자를 원치 않는다 라고 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정광필의 말에 비속하여 성현에게 죄를 지었다고 여겼다. 이는 자식된 사람으로서는 차마 듣지 못할 말이지만은 부모된 사람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사위 최하의 죽음을 직접 목도하고 자제들을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둔다. 외구에게 몰살당한 한씨 일가. 한씨는 나의 조카 유광의 아내로 한극겸의 딸이다. 한씨는 양주 흥복산에서 외구를 피했는데 외구가 앞산으로 들어가서 빗질하려듯 샅샅이 뒤지는 것을 보고 자식의 재물 보화를 찾으려고 하다가 숲의 나무에 목이 매달린 채 죽었다. 이날 외구는 흥복산에 이르지 않았으며 외구가 물러가자 일가족이 모두 무사히 모였는데 한씨의 시신을 숲의 나무에서 찾았다. 한씨에게는 동생이 있었으니 김생의 아내다. 그녀는 시댁 사람들을 따라서 다른 곳에 숨어 있었는데 외구가 겁탈하려 하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 아버지 한극겸 또한 양주에서 외구를 피했는데 두 한씨와는 모두 헤어져 있었다. 길에서 마주친 외구가 그의 목을 베어 장수에게 바쳤다. 신흥하, 신흥수, 신웅념, 신수로 및 신흥담의 아들과 신흥락의 처 일가족 7, 8인이 모두 연일 외계 흉악한 칼 아래 죽었다. 사람의 죽음은 가문의 애군과 관계되니 일가족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죽음을 같이 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 홍도 가족의 인생유전. 남원에 정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알지 못한다. 젊은 시절 퉁소를 잘 불고 노래를 잘했으며 의기가 호탕하여 얽매임이 없었으나 학문을 게을리하였다. 같은 마을에 양가에 구혼을 했는데 그 집 딸의 이름이 홍도라 하였다. 두 집안에서는 결혼을 논의하다가 길일이 이미 다가오자 홍도의 아버지는 정생이 배움이 없다고 하여 사절하고자 했다. 홍도가 이를 듣고 부모에게 말했다. 혼인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옵니다. 이미 결혼을 허락하셨으니 마땅히 처음 정한 사람에게 가야지 중도에 배신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말에 느낀 바 있어 홍도는 드디어 정생과 결혼했으며 이듬해 아들 몽속을 낳았다. 정생은 만력 임진년 1592년의 난리에 활쏘는 군인이 되어 외적을 막았다. 정유년 1597년에는 총병 양원이 남원을 지켰는데 정생도 성안에 있었다. 홍도는 남자 복장을 하고 남편을 따랐는데 군영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몽속은 할아버지를 따라 지리산으로 들어가 화를 피했다. 성이 함락되자 정생은 총병을 따라 탈출할 수 있었으며 홍도와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아내가 명나라 군대를 따라갔다고 생각한 정생은 중국 군대를 따라 중국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며 절강까지 가면서 두루 아내를 찾았다. 하루는 천관의 도조와 함께 절강 가는 데를 탔다. 달밤에 퉁소를 부는 소리가 들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이 퉁소 소리는 전에 조선에서 들었던 곡조와 같다.
정생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내 아내가 아닌가? 내 아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곡조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전에 아내와 함께 서로 화답하던 노래를 읊으니 그 사람이 손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로 저 사람은 내 남편이요 라고 하였다. 정생이 크게 놀라 곧바로 작은 배를 타고 따라가 보려 했으나 도주가 굳이 말리며 말했다. 저 배는 나만의 장사배이니 외인과 서로 섞여 있을 것이요. 당신이 가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해만 입을 것이요. 날이 밝은 뒤에 내가 조처해 주겠소. 날이 밝자 도주가 은전 수십 년과 집안의 장정 여러 명을 내어주며 잘 타일이나 찾았더니 과연 그의 아내였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소리놓아 서로 부르며 통곡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놀라며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남원이 함락되었을 때 홍도는 외적에게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들어갔으며 일본인들은 남자 복색인 그가 아녀자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남자 장정 틈에 넣어 다시 팔아 장사배를 따르게 되었다. 남자가 할 일을 하면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중 잘하는 것이 노적기를 돕는 일이었다. 남만에서 절강으로 온 것은 이를 기회로 삼아 조선으로 돌아가고자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정생은 홍도와 함께 그대로 절강 땅에 눌러 살았는데 절강 사람들이 모두 가엾게 여겨 저마다 은전과 곡식을 줬으므로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다. 아들 몽몬을 낳아 17살이 돼 혼인을 시키고자 했으나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중국인들이 허락하지 않았다. 한 처자가 몽몬과 혼인하기를 원하며 말하였다. 내 아버지는 동쪽으로 원정을 떠나 조선에 가셔서는 돌아오시질 않습니다. 원컨대 이 사람에게 시집가서 조선에 들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을 찾아가 아버지의 넋을 모시고 제사를 올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만에 하나 혹 다시 뵐 수도 있겠죠. 마침내 몽문에게 시집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모년 1618년에 북방을 정벌할 때 정생은 유정의 군대에 선발돼 노족을 정벌하 했다. 유정은 전쟁에 져서 죽고 오랑캐 군사들이 중국 군사들을 거의 다 섬멸했는데 정생이 큰 소리를 외쳤다.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인이요. 이 말에 오랑캐가 그를 죽이지 않고 풀어 죽었다. 이에 조선 땅으로 도망해와 남원으로 내려가다가 공홍도 이산에 이르러 다리에 종기가 생겨 침 놓는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은 중국인 병사로서 예전에 명나라 군대가 철수할 때 낙오하여 뒤에 남게 된 사람이었다. 그의 성과 이름, 살던 곳을 물어보니 바로 몽현의 장인이었다. 그들은 연휴를 묻고는 서로 얼싸안고 통곡을 하였다. 둘이 함께 남원으로 돌아가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가니 아들 몽석이 장가들어 아들을 낳고 옛집에 살고 있었다. 정생은 아들과 아들의 장인을 만나서 조금이나마 외로움과 적적함을 위로받을 수가 있었으나 다만 홍도와 이미 만났다가 다시 헤어져서 여전히 울적한 마음에 즐겁지가 않았다. 1년이 지나자 홍도는 가산을 되팔아 작은 배를 세내어 아들 몽원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중국, 외, 조선의 세 가지 복식으로 옷을 지어 절강을 떠났다. 중국인을 만나면 중국인이라 하고 외인을 만나면 외인이라 하면서 한 달 25일쯤 지나서 제주의 추자도박 먼 바다의 가가도에 정박했다. 양식이 겨우 6톤만 남은 것을 보고 홍도가 몽원에게 말했다. 우리가 배에서 굶어 죽게 되었으니 필경 물고기 밥이 될 것이다. 섬에 올라가 스스로 목매어 죽느니만 못하다. 며느리가 한사코 말리며 말했다. 우리가 한읍에 쌀로 죽을 끓여 마시면 하루의 허기는 채울 수 있으니 엿새는 좋게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쪽을 보면 아련히 육지가 있는 듯하니 참아내어 살기를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배를 만나 육지에 다다르면 10중 8구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몽현의 어머니는 그 말대로 하였다. 5, 6일이 지나 통제사의 사수선이 와서 배를 대주었다. 홍도는 남원에서 남편과 헤어지게 된 까닭, 절강에서 제외하게 된 사연, 남편이 북쪽으로 정벌을 나갔다가 죽은 연우를 모두 갖추어 말하였다.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는 비통해하며 홍도의 작은 배를 그들의 배끝에 매달고 순천 땅에 내려주었다. 홍도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남원의 예터를 찾아가니 남편과 아들 몽석, 노년의 장인인 중국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다. 온 집안 식구가 다 온전할 뿐만 아니라 사돈까지도 아무 탈이 없었으니 그 즐거움이 흐뭇하게 물어놓았다. 태사공은 말한다. 정생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난리에 아내와 헤어져 멀리 중국에 가서 찾았으며 홍도는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새 나라에 들어가 남자 복색으로 변장하고 몸을 보존하였다. 몽현의 아내는 스스로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면서까지 사지에서라도 아버지 만나기를 원했다. 마침내 모두 다 한 곳에서 만났는데 온 가족 6명이 기약하지 않고서도 만난 것이 모두 만리의 바람과 파도 넘어 국경 밖에서 이루어졌다. 비록 이치로 헤아릴 수 없는 만에 하나의 행운에서 나온 것이지만 어찌 이른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이하고도 특이하구나. 강남덕의 어머니. 강남덕의 어머니는 서울 서강의 뱃사공 황봉의 아내다. 황봉은 집이 잠도에 있어 해물장사를 생업으로 삼았는데 만력 1573년에서 1619년 초에 바다에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상복을 입고 장사를 치른 후 3년생까지 마쳤다. 과부로 산 지가 여러 해 지났는데 하루는 중국에서 돌아온 어떤 사람이 황봉에 편지를 전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중국 아무 땅 아무 곳에다 그건 민가의 품팔이꾼이 되었어. 그 아내는 편지를 읽고 탄식하며 울면서 말했다. 애당초 남편을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낸 줄 여겼더니 이제 될 건데 아직 목숨을 보존하여 중국에 계시는구나. 장차 표주박을 들고 구걸을 하다가 길가에 쓰러져 죽더라도 반드시 찾아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만류하며 말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국경을 넘는 것을 막는 관문이 설치돼 있어 말이나 복색이 다른 자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를 범한 자에게는 정해진 형벌이 있어 지금 부인이 혼자 말리길을 간다면 반드시 이르지도 못하고 길가에 해골이 될 것이 분명하오. 그러나 그 아내는 듣지 않고 소매를 떨치고 길을 떠나 몰래 압록강을 건너서 곧장 중국 땅으로 들어갔다. 옷은 너덜너덜 누더기에 머리는 봉두남발을 하고 떼자국에 찢은 얼굴에 맨발을 한 채 저작거리에서 걸치거나 했다. 1년 남짓 걸려 편지에서 말한 대로 강남 땅에 이르러 마침내 바닷가 변방의 성에서 황봉과 재회하였다. 이윽고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도중에 임신을 하여 옛집에 돌아와 딸을 낳았다. 딸 이름을 강남덕이라고 지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태코를 부르지 않고 강남덕의 어머니라 칭하면서 책에나 나올 법한 기이한 인물로 여겼다. 내가 보건대 중국과 우리나라는 국경의 구분이 안팎으로 명확하여 난리가 극성하기 전에는 피차간에 왕래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한낱 부녀자가 감히 홀로 중국에 들어갔다가 돌아오기를 마치 이웃마을을 왕래하듯 하여 끝내는 아득히 넓고 막막한 땅에서 남편을 만났으니 이는 천하에 없던 일이다. 그 굳세고 용감한 지조는 삼강의 의리를 확고히 세우는 바 고금을 꿰뚫는다고 하겠다. 근래 임진년에 전쟁이 일어난 이후 우리나라 사람으로 중국 군대에 휩쓸려 간 사람의 이름이 전사자의 명단에 올랐는데 혹은 자료에 실린 채 관문을 통과하여 중국에 가게 된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렇지만 한 사람도 사사로이 국경을 넘어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온 이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들 또한 어찌 부모나 배우자가 없겠는가. 대개 사람들이 각기 제 몸을 아끼어서 구사일생의 험지를 벗어나 보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강남덕의 어머니 같은 이는 기이한 중에도 기이한 경우를 할 수 있다. 금년봄에 강남덕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나이가 80이었다. 천계원년 1621년 여름에 기록한다. 유충홍 부인 허씨의 치가 법도. 첨지 유충홍의 부인 허씨는 승지 허관의 딸이다.
나주에 살았는데 평생토록 규방의 범죄를 매우 엄숙히 지켰으며 유충홍을 예로서 섬기어 손님처럼 공경하였다. 의복은 극히 화려하게 입혔으며 음식도 극히 풍성하게 갖추었고 유충홍을 향해 한 번도 눈썹을 찡그린 적이 없었다. 유충홍의 아들이 저금을 걱정하여 은밀히 밖에 첩을 정해두었다. 부인은 그 길이를 탐지하여 성대하게 초래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날이 되자 유충홍이 가마를 대령시키고 출타하려고 하였다. 부인은 시중들은 여정들에게 시켜 옷장에서 새 옷을 꺼내 남편에게 입히도록 하였다. 잠시 후 큰 탁자에 음식을 차려내놓고 부인도 성장을 하고 마주 앉았는데 한결같이 초래를 치르는 것처럼 하였다. 유충홍이 괴이하게 여겨 연유를 묻자 부인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처음 배인과 혼인할 때 이와 같은 예를 치렀습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장차 소쪽과 헤어져 가시려고 하는데 어찌 이러한 예가 없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처음 혼인할 때의 예를 행하는 것입니다. 유충홍이 마침내 행차를 그만두었다. 유충홍이 죽자 부인은 장례를 치르기 전 석 달 동안은 수장도 마시지 않았으며 3년상을 치르는 동안 한 움큼의 쌀죽만 마셨다. 3년상 후에는 소복 차림에 채식만 하였으며 아침 저녁으로 상식하기를 평생 그치지 않았다. 날마다 갖추는 제수가 지극히 풍성하여 마치 명절날 큰 잔치상 같았다. 과실이 5그릇에 탕이 7, 8그릇이 되었고 다른 재물도 이와 같았다. 매일 저녁 시중드는 여정은 안채에서 부인을 모시고 잤으며 모든 문에 열쇠를 받아놓고 남자 종들은 감히 중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날이 밝으면 바깥의 여정과 남종들은 각기 도구를 가지고 일제히 문 밖에 집합하도록 하고 열쇠를 내어 문을 여는 것을 마치 도성의 성문 여는 것처럼 엄격히 하였다. 조석으로 재물과 사사로운 음식을 마련함에 있어 각기 다른 칼을 사용했으며 재물에 사용되는 그릇들은 모두 넣어두는 함이 따로 있었다. 생선과 고기를 다루는 것과 채소 반찬을 마련하는 그릇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였다. 그릇을 다 쓰고 나면 칼은 집어넣어두고 그릇들은 함에 보관했다. 하루는 밤중에 집에 불이 났다. 모시는 여정이 가서 불을 끄려 하자 부인은 이를 제지하고 자신이 직접 많은 여정들을 거느리고 뜰 가운데로 나갔다. 여정은 안쪽을 에워싸고 남정은 바깥쪽을 둘러싸도록 한 뒤 시종들은 여정을 제외하고 다른 노비에게 명하여 불을 끄도록 하였다. 또 남종에게 명하여 불을 끄기 전에 잘못 불을 낸 종을 먼저 결박짓도록 하고 불을 다 끄고 난 뒤 즉실 소생아들을 시켜 벌을 주도록 했다. 다음날 아침 허씨의 조카인 유주와 유운이 와서 부인을 위로하며 불을 낸 자에게 죄주기를 청하였다. 먼저 그 종을 결박하고 난 후에 불을 껐다는 소리를 듣고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부인이 말하였다.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라에 기강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으니 집안에 기강이 없다면 또한 어찌 집안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집이 불타면 오히려 고쳐 지을 수 있으나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을 그르치면 집안의 법도가 사라지는 법이다.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모두들 탄복하였다. 과부로 산 지 4, 50년인데 사나운 남정과 드센 여정들도 모두 부인의 제재를 받고 명령을 받들었다. 여정의 남편 중에 성질이 강팍하여 다루기 어려운 자가 있었는데 관가의 위험이나 세력가의 위세로도 다스리질 못하였다. 부인이 사람을 시켜 마을 문 밖에서 매질하게 하자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감히 대항하지 못하였다. 그 친족들도 감히 그러다 하지 못하고 말하였다. 부인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않겠는가? 부인은 아들 하나만 두어 이름을 준이라고 하였는데 부인보다 먼저 죽었다. 다만 얼자 하나가 있었으며 그 또한 북쪽의 수자리 살러 갔는데 때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때 부인의 나이가 80여세였는데 집안일을 모두 처리하고 온 집안 사람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왜구를 피하라고 하면서 말하였다. 내 비록 이미 늙었지만 그래도 부인의 몸이다. 남자도 없이 혼자서 종들과 더불어 집 밖에서 난리를 피한다면 이는 구차하게 사는 것이다. 다음날 날이 저물도록 부인이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모시는 여정이 들어가 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상자 속에 편지 한 장이 있었는데 장사 지내는 집안 사항을 모두 적어놓았다. 장사를 치른 다음날 왜구가 이르렀으나 온 집안 식구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온전할 수 있었다. 유충홍은 볼기살이 썩고 가는 병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그 크기가 술잔만 하였다. 의원이 그의 몸을 묶어서 이를 도려내는데 유충홍은 손님과 마주하여 태연자약하게 먹고 마시면서 의원이 살을 찌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피가 자리에 가득하였으나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직접 소금을 가져다 상처에 문지르자 금방 나았다. 정몽주의 충절에 대한 의문. 우리나라 명신 가운데는 정몽주보다 더 숭앙받는 사람은 없다. 정몽주가 왕씨를 위하여 나라에 순국한 것은 곧 그가 평소에 쌓은 학덕의 소치다. 가령 신우가 정말로 신돈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정몽주의 충성으로 어찌 차마 하루라도 머리를 굽혀 그의 신하가 되었겠는가. 애당초 공민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섬겼다면 신돈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죽음에 이르러서는 어찌하여 신우를 위해 죽음을 바치지 못했겠는가. 부자지간인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니 저 신우가 신씨가 되는지 왕씨가 되는지는 정몽주 또한 자세히 알지 못한 것 아닌가. 혹자는 신우를 신씨라고 하는 것 또한 한때의 잘못된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가가 그 오류를 답습할 것인가. 정몽주가 머뭇거리면서 구차하게 산 것 또한 문천상이 차분하게 죽음을 따른 태도에서 나온 것인가. 맹자는 말했다. 서경을 다 믿는다면 서경이 없느니만 못하다. 문천상의 죽음과 진정한 충신의 도리. 문천상은 충성과 의열은 나무밌으나 지략이 주밀하지 못했다. 군사를 운영함에 치밀하지 못하고 실상에 어두워 도처에서 패배를 당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설령 송나라 조정이 천하의 3분의 1이나 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도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재주가 못 되었거늘 하물며 천만 뜻밖으로 애산의 위급함을 구해하였음에랴. 송나라가 망한 후 연옥에 갇혀 6년의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죽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강귀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치기는 쉬운 일이고 차분한 죽음을 맞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보기에 문천상의 죽음은 차분히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구차히 살고자 한 것에 가까우니 결코 충신이 나라를 위해 죽는 올바른 도리는 아니다. 김시습의 기행. 김시습은 5살에 능히 문장을 지었다. 장은대감 즉 세종이 그를 대고란으로 불러 친견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해주고자 하였다. 삼각산을 제목으로 시집기를 면하니 김시습이 절구 한 수를 지었다. 삼각산 높은 봉우리 하늘을 꿰뚫으니 올라서면 북두성도 딸 수 있겠네. 산에 아멸 비구름 일으킬 뿐 아니러니 왕가로 하여금 만세토록 편안케 하리. 임금이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기색이었는데 이는 김시습이 신하가 되지 않으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단 100필을 상으로 내리면서 그로 하여금 직접 집에 가져가라고 하였다. 김시습은 비단 100필을 풀어 머리와 꼬리를 서로 잇고 한쪽 끝을 허리에 두른 뒤 하직 인사를 올리고 나가니 100필의 비단이 모두 그의 몸에 딸려갔다. 임금은 이를 보고 더욱 기특하게 여겼다. 후에 해장대왕 즉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드디어 항거하는 뜻으로 벼슬하지 않으려는 뜻을 지녔다. 삭발을 했는데 수염은 남겨두면서 시를 지었다. 머리털 깎음은 티끌 세상을 떠남이요 수염 남겨둠은 장부임을 나타냅니다. 대개 옛날 고승들 또한 삭발하면서도 수염은 남겨둔 자가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다. 5살 때부터 능히 글을 지었기에 오세라고 자호했는데 방언으로 오세와 뜻이 같았다. 김시습은 성품이 가볍고 예민하여 남을 받아들이는 아량이 없었던지라 당시 세상에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불가의 몸을 의탁하고 세상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 중들이 매우 존경하여 그에게 귀하려는 자들로 저자를 이루었으나 김시습은 이를 몹시 싫어하였다.
일찍이 춘천 사탄동에 초막에 있을 때 중 하나가 김시습을 흠모하여 백리 밖에서 찾아왔다. 김시습이 매우 정성스럽게 대우하며 밥을 지어 먹이는데 그를 창밖 섬돌 위에 앉게하고 자신은 창 위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았다. 그리고는 발로 흙을 차서 밥에 뿌리니 그가 "사부님 무슨 장난이십니까?" 하고는 흙을 털어내고 먹었다. 두 번, 세 번, 네 번에 이르도록 거듭하며 그만두려 하지 않자 그는 성을 내며 다 먹지 않고 가버렸다. 또 한 번은 김시습이 달 밝은 밤에 삼각산 승가사의 북쪽 바위에 앉아 전에 중을 불렀다. 중이 "이는 5세의 음성이다 라고 하며 신을 거꾸로 신은 채 달려나가 본즉 김시습이었다. 서로 안부를 나누고 얼마 뒤에 김시습이 소매 속에서 마른 생선 한 마리를 꺼냈다. 이를 중에게 권하자 그가 이를 거절했는데 김시습이 먹으라고 강요하자 마침내 노하여 가버렸다. 또 서울 원각사에서 무차 대회가 열려 8도의 중들이 풍문을 듣고 모였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김시습 또한 참여하여 가사를 읽고 도당에 들어갔다. 그런데 잠시 후 김시습이 뒷간에 빠졌다. 나온 몸으로 손에 삶은 닭다리를 쥐고 먹으니 중들이 대경 실색하며 쫓아냈다. 김시습의 행적은 뒤틀리고 어긋남이 이와 같았다. 대개 그 뜻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가까이 지냄을 싫어함으로써 해를 멀리하려는 것이었으며 불교의 잘못된 이치를 모면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 비록 김시습이 세상을 버리고 홀로 자처였지만 인간사에 전혀 뜻이 없었을까? 그가 지은 매월당집은 모두 손수 쓴 것인데 지금 상국 기자원의 집에 있다. 그 필적임 없이 고하여 소재 노수신이 흠모하여 임모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김시습 또한 자기가 죽은 후의 명성에 관심이 없었던 자는 아니었다. 김응하의 의기. 장군 김응하는 자가 경위이고 철원 사람이다. 만력 을사년 1605년에 문과에 합격한 그는 선정관을 거쳐 경원 판관을 특별히 제수받았으나 육진의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 그가 떠나려 하는데 어떤 이가 와서 말하기를 "귀한 집 딸이 있는데 나이가 어리고 예쁘니 생각해보고 첩으로 삼을만 합니다 라고 했다. 장군이 무안해하며 사양하여 말했다. "내 집이 가난하니 귀한 집 딸을 부양하기가 쉽지 않소. 처로 대우하면 명분이 어지러질 것이고 첩으로 천대하면 반드시 섭섭해할 것이요. 무릇 사람의 복은 배와 비단의 폭과 같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 법이요. 첩으로 인하여 귀하게 되면 장부에게 옳은 일이 아니요." 정사년 1617년에 열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자 그의 벗이 열시키는 약을 가져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대가 일찍이 나란 일로 죽겠다고 스스로 장담해놓고 지금 병에 걸려 쓸쓸히 죽으면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러자 장군은 바로 눈을 부릅뜨고 약 3사발을 다 들이키고는 곧대 살아났다. 모원년 1618년에 그와 인척간인 병조판서 박승정이 부모의 상을 당했다. 고향에 모여 장례를 지내는데 대궐에서는 중사를 보내 장사 지내는 것을 보살피게 했다. 어떤 이가 장군에게 중사를 접대에 만나보라고 권하면서 말했다. "중관이 그대의 좋은 풍채를 보면 반드시 대궐에 가서 그대를 칭찬할 것이네." 장군은 모연히 탄식하면서 말했다. "바라는 바가 있어 내 시와 다정하게 접촉하는 것은 사대의 일이 아니네. 오직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기특하게 여겼다. 가을에 건주의 오랑캐 누르하치가 모순성을 침범하자 명나라 조정에서는 조선군사를 징발했다. 장군은 조방장으로 바로 선천군수에 임명되었다. 그가 행군을 시작하면서 군관 오은에게 말했다. "간밤 꿈에 내 머리가 적에게 잘렸다. 나는 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적을 죽일 것이니 그리 알아두거라." 그리고는 2개의 활과 100개의 화살을 차고 가니 여러 장수들이 그를 특이하게 생각했다. 김인년 1619년 3월 3일에 명나라 군사 3만이 오랑캐 땅 시마불악에 이르러 군대 전체가 패했다. 이어서 우리 군사 좌우영도 패배했다.
유격장군 교일기가 절벽 위에서 장군이 싸우는 것을 보고는 손가락을 튕기며 감탄하며 말했다. 평지에서 벼병이 이처럼 우리의 철이병을 지탱해주니 이 나라 군사는 매우 용용하고 이를 만하다. 칭찬이 입으로 이루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바람이 갑자기 일었다. 총의 탄약이 나부껴 흩어져 탄환을 쏠 수 없게 되자 적병이 이를 틈타 우리 군을 크게 부수었다. 장군이 말에서 내려 혼자 버드나무를 의지한 채 적에게 활을 쏘아 명중시켰다. 활을 쏠 때마다 적이 모두 거꾸러졌다. 장군은 몸에 이중 갑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화살이 박혀 고슴도치와 같았으나 동요하지 않았다. 화살이 다 떨어지자 장검을 써서 쳐 죽인 적이 또한 헤아릴 수 없다. 칼자루가 부러지자 칼을 3번이나 바꾸어가며 쳐부수었다. 갑자기 적병 한 명이 뒤에서 나타나 창으로 장군을 찔러 쓰러뜨렸으니 칼은 여전히 장군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 포로로 잡혀있다가 도망쳐 돌아오는 사람들이 줄이어 와서는 모두 말하였다. 오랑캐들이 서로 말하기를 버드나무 아래서 싸우던 한 장군은 매우 용맹스러웠다. 조선에 만약 이 같은 자가 몇 사람만 더 있었다면 대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말하였다. 오랑캐 주장이 싸움에서 죽은 명나라 조선의 군사들 시신을 고두었는데 날이 이미 오래돼서 시체가 모두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오직 버드나무 아래에 있던 시체 한 구만은 얼굴색이 살아있는 듯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는 칼을 풀 수가 없었는데 바로 장군님이었습니다. 오랑캐들이 칼로 그 시체의 눈동자를 쏘았는데 장군에게 많은 오랑캐 병사들이 죽음을 당한 것이 원통했기 때문입니다. 싸움에 앞서 먼저 강홍립이 만조고 역관인 하세국을 오랑캐 진중으로 보낸 바 있었다. 이때 오랑캐 병사가 먼저 통역관을 불러 전쟁을 그치고 강홍립과 함께 항복하라고 하였다. 장군이 그 사실을 듣고 더욱 분노하여 오랑캐 병사를 그처럼 죽인 것이다. 조정에서는 그 절개를 가상히 여겨 병적 판서를 추중하고 중국인들이 왕래하는 거리에 그의 사당을 세웠으니 기특하고도 아름다운 일이다. 장군의 충의는 많은 적이 진영을 압박하고 군사의 수도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도 침착하게 정렬하고 깃발을 휘날리며 싸움을 독려하였으니 첫째 번 기이합니다. 오랑캐 군사가 와서 통역을 불러 화해의 뜻을 전했는데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끝까지 힘을 다해 싸웠으니 둘째 번 기이합니다. 말에서 내려 나무를 의지하고서 필사의 모습을 보여 수천 명과 더불어 피 흘려 싸우며 항복하지 않았으니 세 번째 기이합니다. 손에 쥔 긴 칼을 죽어서도 놓지 않고 마치 다시 일어나 적을 죽일 때 됐으니 네 번째 기이합니다. 봄이 되어 더운 절기인데도 시체가 썩지 않고 노기가 가득하여 살아있는 듯 했으니 다섯 번째 기이합니다. 영의정 박승종이 전을 지어 글을 기렸다. 김여물의 용맹. 김여물은 대단히 용맹스럽고 힘이 좋았다. 개암과 잣을 먹을 때면은 이가 아니라 손바닥으로 껍질을 벗겼다. 문과 알성시에 장원으로 급제했는데 매일 아침 관아에 나갈 때면은 도포와 가죽신을 차려입고 난 뒤 반드시 3번 뛰어올라 발바닥을 맞대고 나서 두 손을 깍지 껴 발로 뛰어넘은 후 발을 타고 갔다. 병조 승여사의 좌랑이 되어서는 최상품의 준말을 타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다녔는데 하인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가빌에는 하객진으로 행진하고 을일에는 장사진으로 행진하라 하고는 매일 채찍을 휘두르며 거리를 달리니 뒤에서 먼지가 흩날렸다. 한 어린 군졸이 뒤쫓아 달리다가 따라잡지 못하고 땀을 물처럼 줄줄 흘리면서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담장에 기대어섰다. 잠깐 사이에 말발굽이 아득히 멀어져 보이지 않자 군졸은 드디어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땀을 닦고는 손으로 김여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리석구나 저 관원이여, 어리석구나 저 관원이여. 길 가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의조 목사가 되어서는 항상 배구손을 쥐고서 한 번 휘두르면 기병과 보병이 진을 이루도록 군사를 훈련시켰다. 그때 마침 진강 유격이 와서 함께 압록강에 배를 띄우고 술을 마셨다. 김여물이 배구선을 한 번 휘둘러 100여 병마가 강을 따라 진을 이루는 것을 유격에게 자랑해 보였다.
유격은 마음속으로 몹시 놀라서 술잔을 잡은 손이 떨렸는데 옥잔이 쟁반에 부딪혀 소리를 냈다. 돌아가서 유언비어를 지어내 요동장군에게 문체가도록 하니 조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기묘물을 잡아들여 신문했다. 임진난이 일어나자 백의종근하여 신륙과 더불어 죽기로 맹세하고 달천에 배수진을 쳤으나 적병에게 밀렸다. 신립은 말을 달려 물가에 이르러 기묘물을 돌아보며 말했다. 영공은 너머로서 어찌 구차하게 살려하시오. 기묘물이 웃으며 말했다. 영공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오. 마침내 등자를 박차고 말을 채찍질하여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이 일은 삼강행실 충신전에 실려있다.